밤의 장막이 서울을 뒤덮었을 때 강태무 회장은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 타워의 펜트하우스 오피스 3면이 통유리로 된 이 공간은 마치 하늘에 떠 있는 제왕의 왕좌와도 같았다. 수천 개의 불빛이 발 아래에서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흑요석 같은 눈동자에는 그 어떤 감흥도 비치지 않았다. 그에게 저 불빛들은 살아 숨쉬는 인간의 온기가 아닌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들에 불과했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가 그의 판을 흔들고 있었다. 보고해. 그의 목소리는 최고급 위스키에 담긴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방 안의 유일한 다른 존재, 그림자처럼 서 있던 이진혁 비서실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과도 같았지만 공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긴장감은 숨기지 못했다. 미라지 테크 측에서 이사회 일주일 전에 우리의 차세대 반도체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의 핵심 기술 사양을 입수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유출 경로는 내부자 소행이 거의 확실합니다. 강태무의 턱선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프로메테우스는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걸고 5년간 극비리에 진행해온 프로젝트였다. 그것이 경쟁사의 손에 들어갔다는 것은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과 다름없었다. 배신, 그가 가장 경멸하고 혐오하는 단어였다. 내부자라. 내가 직접 뽑고 내 손으로 키운 놈들 중에서 쥐새끼가 나왔다는 말이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도시의 야경이 그의 실루엣을 검게 물들였다. 사람을 믿는 것은 뱀에게 제 발목을 내어주는 것과 같다.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지. 하지만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을 움직이려면 신뢰라는 허울 좋은 명분이 필요하다. 문제는 그 명분이 언제나 가장 먼저 썩어 문드러진다는 것이다. 그의 말에는 냉소적인 기운이 가득했다. 강태무에게 신뢰란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존재하는 도구였다. 그는 사람의 충성심을 믿지 않았다. 오직 욕망과 약점, 그리고 그것을 지배하는 힘만을 믿었다. 이 실장, 배신자를 찾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건 당신에게 맡기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중요한 실험을 시작해야겠다. 실험이라 하시면 이진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태무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번뜩였다. 완벽한 백지 상태의 인간을 하나 찾아 돈 권력 인맥, 그 어떤 것과도 연결되지 않은 사람.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무엇으로도 유혹하거나 협박하기 힘든 사람. 어떤 목적으로 쓰실 생각이십니까? 시험이다. 인간의 본성이 과연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 이 판을 뒤집기 위해선 내 손에 완벽하게 통제되는 말이 하나 필요하다. 누구도 예상치 못하고 누구도 매수할 수 없는 유령 같은 말. 그 말을 찾기 위해 우리는 원석을 하나 골라 극한의 압력으로 담금질을 해볼 생각이다. 강태무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 원석이 압력을 이겨내고 다이아몬드가 되면 내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것이고 부서져 한 줌의 가루가 되면 그저 버리면 그만이다. 이진혁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의 결정에 토를 다는 것은 그의 역할이 아니었다. 그의 역할은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명령을 수행하는 것뿐이었다. 대상은 물색해 두었습니까? 물론. 강태무는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가볍게 터치했다. 화면에 한 여자의 사진이 떠올랐다. 흐릿한 CCTV 화면을 확대한 것이었지만 추운 날씨에 낡은 외투를 여미고 복권을 파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름 한서연, 26, 고아원 출신, 최종 학력 고졸, 전과 기록 없음, 금융 기록 깨끗함, 가족 친구 연인,
알려진 인맥 전무, 사회보장번호 외에는 이 나라에 존재한다는 증거가 거의 없는 유령 같은 여자다. 이진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너무나도 깨끗한 이력이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이런 사람이 아직 서울에 존재했다는 게 신기할 정도군.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비범해 보여. 그래서 선택했다. 강태무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무런 배경이 없기에 우리는 그녀에게 어떤 배경이든 입힐 수 있다. 아무런 욕망을 보이지 않기에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이 무엇인지 시험해 볼 가치가 있지. 오늘 밤 조용히 데려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진혁이 그림자처럼 물러나자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강태무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 비친 도시의 불빛 위로 복권을 팔던 여자의 무표정한 얼굴이 겹쳐졌다. 그에게 그녀는 이름도 인생도 없는 실험체 대상 A에 불과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또 다른 얼굴 속에서 한서연은 입김을 불어 낡은 장갑을 낀 손을 녹이고 있었다. 빌딩 숲 사이로 몰아치는 칼바람이 살을 애는 듯했다. 그녀의 작은 좌판 위에는 이제 몇 장 남지 않은 복권들이 놓여 있었다. 행운을 파는 아가씨, 오늘도 고생이 많네. 퇴근길에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다. 그는 늘 서연에게서 복권 한 장을 사며 똑같은 농담을 건네는 단골 손님이었다. 오늘도 제 행운을 좀 나눠드릴게요, 아저씨.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익숙하게 복권을 건넸다. 그녀의 미소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삭막한 도시의 밤을 잠시나마 밝히는 작은 등불 같았다. 남자는 복권을 받아들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오늘의 수입은 얼마 되지 않았다. 월세를 내고 나면 다음 달을 버티기가 또 아득해질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절망하지 않았다. 고아원에서 보낸 유년 시절은 그녀에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수 있고 굶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감사했다. 그녀에게 행운이란 복권에 당첨되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추운 날 누군가 건네는 따뜻한 캔커피 좌판. 옆 길고양이가 곁에 다가와 몸을 비비는 순간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좁은 옥탑방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그런 소소한 것들이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행운이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서연은 좌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남은 복권과 작은 의자 현금이 든 낡은 가방. 그게 그녀 재산의 전부였다. 짐을 챙겨 익숙한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낮고 어두웠지만 저 멀리 보이는 자신의 옥탑방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녀는 골목길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노숙인에게 다가갔다. 오늘 손님이 주고 간 따뜻한 캔커피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노숙인의 곁에 조용히 캔커피를 내려놓았다. 노숙인은 미동도 없었지만 서연은 그저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선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보다 조금 더 추운 사람에게 온기를 나누는 것, 그것뿐이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모든 행동이 골목 어귀에 주차된 검은 세단 안에서 고성능 카메라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차 안에 앉아있던 최 팀장은 강태무 회장의 직속 보안팀장이었다. 그는 태블릿으로 전송되는 서연의 모습을 보며 무감각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대상 현재 이동 중. 특이사항 없음.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승인이 떨어졌다. 서연이 인적이 드문 낡은 계단 앞에 다다랐을 때였다. 갑자기 뒤에서 나타난 2명의 남자가 그녀의 양팔을 순식간에 붙잡았다. 서연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고 전문적이었다. 그녀의 입이 거친 손으로 막히고
몸이 공중으로 들렸다. 저항하려 했지만 성인 남성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마지막 풍경은 자신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는 남자들의 얼굴과 모든 소리를 삼켜버릴 듯 칠흑 같은 밤하늘 뿐이었다.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그녀는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 벤의 뒷좌석으로 던져지듯 태워졌다. 차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소박했던 일상은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차 안은 가죽 냄새와 희미한 향수 냄새로 가득했다. 옆에 앉은 남자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저 기계처럼 정면만을 응시했다. 공포가 심장을 옥죄어 왔다. 왜 누가 무엇 때문에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입을 뗄 수 없었다. 지금은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대신 그녀는 눈을 감고 거칠어진 숨을 고르려 했었다.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고아원에서 홀로 살아남기 위해 터득했던 생존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침착해라. 상황을 파악해라. 살아남아야 한다. 배는 소리 없이 도시의 밤을 미끄러지듯 달렸다. 한강의 다리를 여러 개 건너고 화려한 도심을 지나 점점 더 낯선 풍경 속으로 들어갔다. 한서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다. 오늘 아침 그녀는 사람들에게 행운을 팔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세상의 모든 불행을 짊어진 채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잔인한 아이러니였다. 강태무 회장의 잔혹한 게임은 그렇게 한 평범한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며 그 서막을 열었다. 한서연은 부드러운 감촉에 눈을 떴다. 깃털처럼 가볍고 구름처럼 포근한 이불. 그녀의 좁은 옥탑방에 있던 낡고 뻣뻣한 소미불과는 차원이 다른 감각이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멈췄다. 그녀가 누워있던 곳은 거대한 킹사이즈 침대 위였고 사방은 온통 하얀색과 회색으로 꾸며진 미니멀하면서도 호화로운 공간이었다. 통유리창 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어젯밤 공포 속에서 스쳐 지나갔던 바로 그 풍경이었다. 이곳은 도시의 심장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어딘가임이 틀림없었다. 여기는 어디지 납치범들은 왜 나를 이런 곳에 데려온 걸까? 혼란스러운 머릿속과는 달리 그녀의 몸은 침착하게 움직였다. 침대에서 내려와 맨발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밟았다.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최고급 가구와 이름 모를 현대 미술 작품들이 벽에 걸려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생활의 흔적은 없었다. 마치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잘 꾸며진 거대한 쇼룸 혹은 감옥 같았다. 그녀는 가장 먼저 문으로 다가갔다. 묵직한 금속 손잡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창문으로 다가가 유리를 두드려 보았다. 특수 강화 유리인 듯 돌처럼 단단했다. 게다가 창문은 조금도 열리지 않는 통유리 구조였다. 완벽한 밀실, 완벽한 감금. 서연은 방 한가운데 멈춰서서 깊게 심호흡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두려움에 잠식당하지 않았다. 고아원에서 배운 첫 번째 생존 규칙. 상황을 파악하기 전까지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마라. 감정은 곧 약점이었다. 그때 벽의 일부가 소리 없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어젯밤 그녀를 납치했던 남자들 중 하나 최 팀장이었다. 그는 어제와 똑같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잘 차려진 아침 식사가 담긴 트레이가 들려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수프와 갓 구운 빵, 신선한 과일과 주스. 서연이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음식들이었다. 일어나셨습니까? 최 팀장이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식사하십시오.
그는 트레이를 방 안의 하얀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서연은 움직이지 않고 그를 쏘아보았다. 여기가 어디죠? 아실 필요 없습니다. 왜 나를 데려온 거죠? 그것도 지금은 아실 필요 없습니다. 최 팀장은 질문에 답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는 방 한쪽에 있는 옷장을 열었다. 안에는 수십 벌의 옷이 걸려 있었다. 모두 고급스러운 소재의 태그도 떼지 않은 새 옷들이었다. 필요한 건 뭐든 말씀하십시오. 책, 음악, 영화. 이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 제공해 드립니다. 단, 외부와의 연락이나 탈출 시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의미한 시도는 하지 않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그것은 회유이자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들은 서연에게 금으로 만든 새 장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얌전히 있으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서연은 테이블 위의 음식을 한 번, 옷장 안의 옷들을 한 번 쳐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최 팀장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필요한 건 하나뿐이에요. 나를 풀어주세요. 최 팀장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아마도 그가 예상했던 반응은 아니었을 것이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공포에 질려 울부짖거나 혹은 눈앞의 호사에 정신이 팔려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다. 너무나도 고요했고 너무나도 단단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최 팀장은 짧게 대답하고는 몸을 돌려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서연의 귀에 선명하게 밝혔다. 방 안에는 다시 혼자 남았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서연은 테이블로 다가가지 않았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리.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도 저들 중 하나였다. 이제 그녀는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세상과 완벽히 격리되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것은 시험이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이것이 일종의 시험이라는 것은 분명했다. 음식, 옷, 안락함. 이것들은 모두 나를 길들이기 위한 미끼다. 미끼를 무는 순간 나는 그들의 게임에 끌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서연은 어젯밤 입고 있던 낡은 외투를 벗지 않았다. 음식에도 손대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창가에 조용히 서서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배고픔이 찾아왔지만 그녀는 욕실로 가 수돗물을 마시는 것으로 허기를 달랬다. 보고 드립니다. 대상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제공된 의복에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창밖만 보고 있습니다. 강태무는 컨트롤 룸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한서연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펜트하우스의 모든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최 팀장의 보고를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불안해하는 기색은 외견상으로는 없습니다. 매우 침착합니다. 요구사항은 풀어달라는 말 외에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태무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흥미로운 결과였다. 그의 예상 시나리오에는 이런 반응이 없었다. 그는 그녀가 울며 애원하거나 탐욕스럽게 음식에 달려들거나 혹은 절망에 빠져 방안을 서성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화면 속의 한서연은 마치 고요한 호수 같았다. 미동도 없는 침묵.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소리 없는 저항이었다. 배고픔은 가장 원초적인 욕구다. 버틸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 계속 지켜봐.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예측하는 데 익숙했다. 하지만 저 보잘것없는 복권 파리 여자는 그의 계산에서 계속해서 벗어나고 있었다. 이틀째가 되었다. 서연의 몸은 확실히 쇠약해지고 있었다. 어지럼증을 느꼈지만
그녀는 꼿꼿이 서서 버텼다. 정오가 되자 최 팀장이 다시 들어왔다. 이번에는 그의 손에 트레이 대신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다. 한서연 씨.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해칠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협조만 해주면 됩니다. 무엇을 협조하라는 거죠? 서연이 마른 입술을 열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갈라져 나왔다. 최 팀장은 파일을 펼쳐 그녀 앞에 내밀었다. 파일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서연이 복권을 팔던 좌판 근처의 길고양이들. 매일 아침 그녀에게 신문을 건네주던 할아버지. 그리고 골목길에서 마주치던 노숙인의 사진이었다. 당신은 인맥이 없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당신의 작은 선행이 닿았던 존재들은 있더군요. 고양이야 어찌 되든 상관없겠지만 저 노인분은 매일 아침 당신을 기다릴 겁니다. 당신이 갑자기 사라진 걸 알면 걱정하시겠죠. 경찰에 신고라도 하게 되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그들은 서연의 가장 약한 부분 그녀가 유일하게 세상과 맺고 있던 작은 유대와 선의를 공격하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그것을 억눌렀다. 지금 화를 내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바였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고 최 팀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분들은 저와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저 지나가는 인연일 뿐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걸로 날 협박할 생각은 마세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는 말을 내뱉었다.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을 지키기 위해선 자신이 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여야만 했다. 연약한 연결고리마저 스스로 끊어내는 것.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투쟁 방식이었다. 최 팀장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 여자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통하는 걸까? 유혹도 동정도 협박도 그 어떤 것도 그녀의 견고한 침묵을 깨뜨리지 못했다. 컨트롤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태무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지고 있었다. 그는 화면 속 여자의 눈을 보고 있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하면서도 그 깊은 곳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강태무가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힘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실장, 차를 준비해. 옆에 서 있던 이진혁 비서가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다. 회장님, 직접 가실 겁니까? 저 여자는 내 예상보다 훨씬 더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군. 아무래도 내가 직접 그 껍질을 깨뜨려 봐야겠다. 강태무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싫어했다. 그리고 그 변수를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그것을 마주하고 부서뜨리는 것이었다. 그의 게임판 위에서 그의 통제를 벗어나는 말은 존재할 수 없었다. 금으로 만든 새 장 안에서 한서연은 자신의 침묵이 보이지 않는 적을 얼마나 동요시키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그 조용한 버팀은 철옹성 같던 포식자의 마음에 처음으로 의문이라는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고 이번에 들어온 사람은 최 팀장이 아니었다. 강태무는 평소의 날카로운 맞춤 정장 대신 부드러운 캐시미어 스웨터에 안경을 쓴 한결 인상이 유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을 이 상황을 중재하기 위해 파견된 상담사라고 소개했다. 목소리 톤과 말투까지 평소의 그와는 전혀 다른 차분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한서연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옷차림과 말투는 바뀌었지만
남자의 눈 깊은 곳에 서린 차가운 지배욕은 숨겨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 남자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핵심 인물, 어쩌면 이 게임의 주인일지도 모른다고 직감했다. 한서연 씨 맞으시죠? 저는 당신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강태무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서연은 대답 대신 그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굶주림으로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당신을 데려온 사람들은 다소 거친 부류입니다. 그들의 방식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저 역시 제 의뢰인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우리 대화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의 말은 온통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그는 서연을 안심시켜 스스로 속내를 드러내게 만들 작정이었다. 약점, 욕망, 트라우마, 뭐든지 좋았다. 그는 그녀를 무너뜨릴 실마리를 찾고 있었다. 무슨 대화를 하자는 거죠? 서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사흘 만에 내뱉는 목소리는 모래처럼 까슬까슬했다.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이요. 뭘 원하십니까? 돈, 새로운 삶, 당신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의뢰인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 이상을 제공하도록 설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가난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것이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일 것이라 확신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앞에서 무너지는 법, 그것이 강태무가 아는 세상의 유일한 법칙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또다시 그의 예상을 빗나갔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그러나 명백한 경멸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더군요. 돈이면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모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틀린 말인가? 강태무가 흥미롭다는 듯 되물었다. 네, 틀렸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당신들은 모르겠죠. 돈이 없어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걸,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스스로를 팔아넘길 수는 없다는 걸. 강태무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논리 회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지켜야 할 것 스스로를 판다. 그것은 모두 가격이 매겨질 수 있는 것들일 뿐이었다. 그는 여자의 순진함 혹은 어리석음의 실소를 터뜨렸다. 아름다운 말이군요. 하지만 배고픔과 추위 앞에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그 하찮은 자존심이 따뜻한 수프 한 그릇보다 가치가 있습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위압적인 그림자가 그녀를 덮었다. 그는 서연의 턱을 거칠게 잡아 들어 올려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다. 말해봐, 내 까짓 게 뭔데 내 앞에서 고고한 척하는 거지. 내 목숨값은 얼마면 되겠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연이 몸부림치자 그녀의 낡은 외투 소매가 살짝 걷어 올라갔다. 그리고 하얀 팔뚝에 있는 오래되어 희미해진 화상 흉터가 강태무의 눈에 들어왔다. 쨍그랑, 마치 머릿속에서 유리가 깨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음이 울렸다. 눈앞의 흉터, 그리고 공포를 이겨내려는 듯 자신을 노려보는 여자의 꺾이지 않는 저 눈빛. 두 개의 이미지가 겹쳐지면서 그의 뇌리에 잊고 있던 지옥의 파편이 스파크처럼 튀었다. 뜨거워. 살려주세요. 포기하면 안 돼. 이쪽이야. 뿌연 연기. 모든 것을 삼킬 듯한 화마. 그리고 자신을 향해 뻗어오던 작은 손. 그 손등 위로 불똥이 떨어지던 끔찍한 기억. 강태무는 저도 모르게 신음을 흘리며 서연의 턱을 잡았던 손을 놓았다.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 나왔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날뛰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그의 변화에 놀랐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던 남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혼란과 고통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의 팔을 정확히는 그녀의 흉터를 보고 있었다. 뭐야, 그 흉터는. 그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소매를 내려 흉터를 가렸다. 어릴 적 고아원 창고 화재 때 다른 아이를 구하다 생긴 흉터였다. 그녀의 인생에 새겨진 유일한 훈장이자 아픈 기억이었다. 강태무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다. 정체불명의 기억과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쳐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돌아서서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갔다. 문이 쾅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서연 혼자 남았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방금 전 남자의 눈빛. 그가 자신의 흉터를 보았을 때의 그 표정. 그건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다. 마치 자신의 과거를 들여다본 듯한 깊은 충격과 고통이었다. 컨트롤 룸으로 돌아온 강태무는 위스키 병을 집어들어 그대로 병째 들이켰다. 하지만 독한 술도 그의 심장을 옥죄는 혼란을 잠재우지 못했다. 이진혁 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나가 있어. 강태무는 날카롭게 소리쳤다. 이진혁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혼자 남은 강태무는 대형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화면 속 한서연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는 화면을 확대해 그녀의 팔을 보려 했지만 옷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그 흉터, 그 눈빛, 말도 안 돼.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스트레스 때문에 잊고 있던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난 것뿐이야. 그는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한번 떠오른 기억의 파편은 끈질기게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강태무는 악몽을 꾸었다. 그는 다시 9살의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다. 할아버지의 낡은 별장 창고 호기심에 몰래 들어갔다가 낡은 전선에서 시작된 불길에 갇혀버렸다. 매캐한 연기가 폐를 파고들고 뜨거운 불길이 사방에서 그를 위협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울부짖고 있을 때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창고 문이 열렸다. 그리고 한 소녀가 들어왔다. 그보다도 작고 마른 낡은 옷을 입은 소녀였다. 이쪽이야, 빨리. 소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아 끌었다. 불타는 대들보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 소녀는 작은 몸으로 그를 감싸 안고 함께 굴렀다. 그때 소녀의 팔 위로 시뻘건 불덩이가 떨어졌다. 소녀는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꿈속에서 그는 필사적으로 소녀의 얼굴을 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연기 때문인지 혹은 오래된 기억의 장막 때문인지 소녀의 얼굴은 계속 흐릿하게 보였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오직 자신을 향한 걱정과 결의로 가득 차 있던 유난히 까맣고 깊던 소녀의 눈동자뿐이었다. 으악! 강태무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심장은 가슴을 찢을 듯이 뛰고 있었다. 20년 가까이 있고 지냈던 아니, 그의 아버지가 정신과 치료를 통해 억지로 지워버렸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난 것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 사고 이후 아버지는 그에게 세상에 믿을 놈은 아무도 없다. 약해지면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가르쳤다. 그를 구해준 이름 모를 소녀에 대한 기억은 그의 나약함의 증거라며 철저히 지워졌다. 하지만 그 기억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 기억의 중심에 있던 소녀의 눈빛이 며칠째 자신에게 저항하던 복권 파리 여자의 눈빛과 겹쳐졌다.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강태무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철옹성 같던 세계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한서연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그의 가장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과거의 문을 강제로 열어젖히고 있었다. 악몽에서 깨어난 강태무는 더 이상 이전의 강태무가 아니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에 만약에라는 의심의 독초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는 이 혼란을 견딜 수 없었다. 감정은 그가 가장 경멸하는 것이었고 불확실성은 그의 가장 큰 적이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그게 무엇이든 자신의 손으로 확인하고 통제해야만 했다. 동이 트기도 전에 그는 이진혁 비서를 호출했다. 이진혁이 그의 서재에 들어섰을 때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주군의 핏발선 눈을 마주해야 했다. 지금부터 내리는 명령은 그룹의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다. 자네의 그림자조차도 모르게 움직여. 강태무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거칠었다. 한서연, 그 여자의 어린 시절을 전부 파헤쳐 2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라도 먼지 한 톨까지 털어내. 그녀가 있었던 고아원 병원 기록 혹시 모를 경찰서 기록까지, 특히 화재 사고와 관련된 기록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해봐. 이진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미라지 테크와의 전쟁이 일촉즉발인 이 상황에서 회장이 일개 복권팔이 여자의 과거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자금과 인력은 필요한 만큼 써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좋다. 내가 원하는 건 사실이야. 강태무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우라 그룹의 심장부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미라지 테크의 회장 박민준이 드디어 발톱을 드러낸 것이다. 아우라 그룹의 차세대 반도체 연구팀 핵심 인력 3명이 하룻밤 사이에 미라지 테크로 이적했다는 뉴스가 언론을 뒤덮었다. 단순한 이적이 아니었다. 그들은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기밀 데이터를 일부 들고 나른 것이 분명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이건 명백한 기술 탈취이자 배신 행위입니다. 박민준 그 여우 같은 놈이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우리 내부 사람을 포섭한 겁니다. 임원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지만 강태무는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조금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두 개의 전쟁으로 나뉘어 있었다. 하나는 회사의 명운이 걸린 비즈니스 전쟁, 다른 하나는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내면의 전쟁이었다. 법적 대응은 당연히 진행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태무가 입을 열자 시끄럽던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박민준이 우리에게서 빼내간 것이 기술이라면 우리는 그의 숨통을 끊어놓을 무언가를 빼앗아 와야 합니다. 그의 눈빛은 무자비한 사냥꾼의 그것이었다. 이 위기 상황은 오히려 그의 투쟁심을 자극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만들어낸 균열이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었다. 그녀를 빨리 꺾어야 한다. 그녀가 별 볼 일 없는 여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이 미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진혁 비서는 회장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의 가장 낮고 후미진 곳으로 향했다. 한서연이 머물렀던 세빛 보육원은 10년 전에 이미 철거되고 그 자리에는 번듯한 오피스텔이 들어서 있었다. 그는 수소문 끝에 은퇴 후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당시 보육원 원장을 찾아냈다. 한서연이요? 아, 기억나지. 유난히 조용하고 눈빛이 깊던 아이였어. 노세한 원장은 희미한 기억을 더듬었다. 혹시 그 아이가 어릴 때 화재 사고 같은 걸 겪은 적이 있습니까? 이진혁의 질문에 원장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글쎄, 워낙 오래전 일이라. 아, 있었어. 우리 보육원에 오기 전에 임시 보호소 창고에서 불이 났었다고 들었어.
그때 다른 아이를 구하다가 팔에 화상을 입었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유독 불을 무서워했지. 결정적인 단서였다. 이진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원장에게서 임시 보호소의 위치와 대략적인 시기를 알아낸 뒤 곧바로 관할 구청과 소방서의 낡은 자료 보관실로 향했다. 20년 전의 아날로그 기록들은 잿빛 먼지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바스러질 듯한 서류 더미를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다. 두 개의 전선에서 압박을 받던 강태무는 점점 더 조급하고 난폭해졌다. 한서연의 침묵이 그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저 고요함이 자신의 과거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까짓 게 뭔데? 네가 뭔데 나를 흔드는 거지? 그는 컨트롤룸에서 최 팀장에게 명령했다. 장소를 바꿔 그 여자에게서 햇빛과 공간을 빼앗아 인간이 가장 원초적인 공포를 느끼는 곳으로 쳐넣어. 최 팀장은 곧바로 지시를 이행했다. 펜트하우스의 호화로운 감옥 문이 열리고 서연은 거친 손길에 이끌려 건물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으로 옮겨졌다. 그곳은 아우라 타워의 지하 4층, 낡은 배관과 환기시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기계실 구석의 낡은 창고였다. 여기서 내 그 잘난 자존심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최 팀장이 경멸적인 말을 내뱉고 떠나자 육중한 철문이 닫히며 서연은 완벽한 어둠과 적막 속에 갇혔다.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았다. 공기는 먼지와 기름 축축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천장에서는 이따금씩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신경을 긁었다. 처음에 서연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골랐다. 괜찮아, 여긴 그냥 어두운 방일 뿐이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공간의 공기가 그녀의 폐부를 옥죄기 시작했다. 낮고 비좁은 공간 사방이 막혔다는 폐소공포, 그리고 무엇보다 코끝을 맴도는 희미한 무언가 타는 듯한 냄새. 그것은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트라우마의 스위치를 켰다. 연기 냄새, 뜨거워. 순간 그녀의 눈앞에 20년 전의 불길이 아른거렸다. 숨 막히는 연기, 뜨거운 공기, 울부짖는 아이의 목소리.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웅크렸다. 호흡이 가빠지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싫어, 안 돼. 그녀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잊고 싶었던 기억. 그녀를 평생 따라다니던 불에 대한 공포가 되살아나 컨트롤룸에서 강태무는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어둠 속의 서연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무너지는 그녀의 모습에 그의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저거야. 저게 바로 인간의 본 모습이지. 공포 앞에서 비명을 지르는 나약한 짐승. 최 팀장이 옆에서 보고했다. 이제 곧 애원하게 될 겁니다. 살려달라고 뭐든지 하겠다고 말입니다. 강태무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저 여자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어. 그저 조금 더 독한 잡초였을 뿐. 화상 흉터도 그 눈빛도 모두 우연이었을 뿐이다. 그는 자신의 의심이 어리석었다고 스스로를 조소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보고 있는 그녀의 공포가 지금 이 순간 그들을 끔찍한 진실의 한가운데로 더욱더 가까이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자신이 이긴 줄 알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손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잊혀진 과거가 비명 같은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이진혁 비서의 손가락이 20년 묵은 먼지를 걷어내며 빛바랜 서류철을 넘기고 있었다. 구청의 지하 자료 보관실은 눅눅한 종이 냄새와 시간의 먼지로 가득 차 있었다. 밤샘 수색으로 눈은 뻑뻑하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회장의 기이한 명령 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이유의 끄트머리를 붙잡고 있었다. 세빛 보육원 원장의 증언을 토대로 그는 화재라는 키워드에 집중했다. 마침내 그의 손끝에서 낡은 소방서 출동 기록부 한 장이 멈췄다. 유성 물산 폐창고 화재 사건.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다. 기록은 간단했다. 원인 미상의 화재 건물 전소, 그리고 구조된 아동, 일명 강태무 당시 9세. 이진혁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회장의 이름이 왜 여기에?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보고서에는 현장의 아동 일명 추가 발견이라고만 적혀 있을 뿐, 그 아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었다. 신원 불명의 고아로 별다른 외상이 없어 현장에서 응급처치 후 인근 임시보호소로 인계되었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조각이 비어 있었다. 신원 불명의 소녀가 과연 한서연인가?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국립중앙도서관의 마이크로필름 자료실로 향했다. 그날의 지역 신문을 모두 뒤지기 시작했다. 몇 시간을 샅샅이 훑었을까? 그의 눈이 사회면 귀퉁이에 실린 아주 작은 단신 기사에 멎었다. 낡은 창고 화재 두 어린이 무사히 구조돼. 기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짧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진혁이 찾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유성 물산 강민호 회장의 아들인 강모군이 불길에 갇혔으나 인근 임시보호소에 머물던 한 소녀의 용감한 행동으로 무사히 구조되었다. 소녀는 강군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팔에 가벼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진혁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그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확보해 두었던 한서연의 보육원 입소 기록 파일을 열었다. 입소 날짜는 화재 사건 발생 사흘 뒤. 그리고 건강검진 기록란에 적힌 담당자의 소견. 좌측 팔뚝에 최근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화상 흉터 있음, 치료가 필요한 수준은 아님. 끝났다. 모든 것이 증명되었다. 한서연. 회장이 한낱 실험용 쥐 하찮은 벌레 취급하며 엿새 동안 감금하고 굶기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두운 지하 창고에 가둬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그 여자가 20년 전 목숨을 걸고 회장을 불길 속에서 구해낸 생명의 은인이었다. 아, 이진혁의 입에서 탄식인지 신음인지 모를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의자에 허물어지듯 주저앉았다. 손에 든 서류들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주군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의 증거였다. 강태무 회장은 자신의 구원자를 제 손으로 파멸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충성. 이진혁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념이었다. 회장의 명령은 곧 법이었고 그의 결정에 의문을 품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의 신념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가? 이 끔찍한 진실을 강태무 회장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진실은 회장을 무너뜨릴 것이다. 단순한 충격이 아닐 것이다. 그가 평생을 쌓아 올린 냉혹함과 불신 인간을 도구로만 여기던 그 모든 철학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것은 한 인간의 세계가 파괴되는 것과 같았다. 그 순간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최 팀장이 보낸 메시지였다. 대상 심리적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임. 곧 무너질 것 같음. 이진혁은 눈을 질끈 감았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한편 지하 창고의 어둠 속에서 한서연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굶주림과 탈수, 그리고 되살아난 트라우마가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현실과 과거의 환영이 뒤섞여 보였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이 뜨거운 불길처럼 이글거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 소음이 그날의 비명소리처럼 귓가를 파고들었다.
도망쳐야 해. 구해야 해.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리며 바닥을 기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불길에 휩싸인 창고 안에서 울고 있던 작은 남자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 얼굴도 이름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구해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의지를 붙들고 있었다. 컨트롤룸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강태무는 차가운 만족감에 젖어 있었다. 드디어 그녀가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굴기 시작했다. 그의 이론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최 팀장 문 열어. 내가 직접 끝내지. 그가 막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이었다. 벌컥하고 컨트롤룸의 문이 열렸다. 평소라면 노크도 없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겠지만 지금 들어온 사람은 이진혁이었다.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는 서류 파일을 든 채 온몸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회장님. 이진혁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주셔야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보고입니다. 강태무는 그의 심상치 않은 모습에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지? 미라지 테크건인가? 아닙니다. 이진혁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시선은 강태무를 지나 스크린 속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는 한서연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연민 그리고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한서연. 그 여자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진혁은 결심을 굳혔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사람처럼 강태무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에 들린 얇은 서류 파일이 곧 그의 주군의 세상을 무너뜨릴 거대한 망치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강태무의 책상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자신의 주군이 저지른 잔인한 게임의 결과를, 그 게임의 진짜 의미를 보고하기 위해 입을 열 준비를 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진실의 막이 마침내 거치려 하고 있었다. 강태무의 시선이 이진혁에게 향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이었다. 그의 통제된 세계에 허락 없이 균열을 내려는 부하 직원을 향한 무언의 경고. 지금 내게서 가장 재미있는 장면을 빼앗을 셈인가? 이 실장, 회장님 부디 이것부터 보셔야 합니다. 이진혁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강태무의 책상 위에 서류 파일을 올려놓았다. 그 가벼운 종이 뭉치가 내려앉는 소리가 컨트롤룸의 정적 속에서 천둥처럼 울리는 듯했다. 강태무는 짜증스럽다는 듯 파일을 집어들었다. 첫 장은 소방서 기록이었다. 자신의 이름 강태무. 그는 코웃음을 쳤다. 내가 어릴 때 겪은 사고를 이제 와서 보고하는 건가? 이게 자네가 말한 중요한 보고인가? 그는 경멸적으로 종이를 넘겼다. 다음은 빛바랜 신문 기사 스크랩이었다. 이름 없는 소녀 강태무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기억하지 못했다. 아니, 기억하지 않도록 세뇌당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사건을 나약함의 증거라며 그의 기억 속에서 철저히 도려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 한서연의 보육원 입소 기록, 그리고 좌측 팔뚝에 화상 흉터라는 문구. 강태무의 호흡이 순간 멎었다.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기억의 파편들이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의 형체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서류와 스크린을 번갈아 보았다. 스크린 속 어둠 속에서 웅크린 여자의 형체는 흐릿했다. 불, 켜.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최 팀장이 당황하며 스위치를 올렸다. 쨍한 조명이 지하 창고를 비추자 어둠에 익숙해져 있던 한서연이 고통스럽게 눈을 찡그리며 고개를 들었다. 굶주림과 공포로 핏기 없이 하얗게 질린 얼굴, 땀과 먼지로 헝클어진 머리카락.
하지만 그 모든 비참함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그 눈만은 살아 있었다. 공허하면서도 그 깊은 곳에 무언가를 단단히 붙들고 있는 듯한 그 눈. 강태무의 눈이 그 순간 이진혁이 파일 맨 위에 올려놓은 작은 흑백 사진으로 향했다. 보육원 기록카드에 붙어 있던 어린 시절의 한서연, 작고 마른 얼굴, 그리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나이를 알 수 없는 깊이를 담은 까만 눈동자. 사진 속의 눈, 스크린 속의 눈, 그리고 20년 전 악몽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바로 그 눈. 펑. 마치 그의 머릿속에서 댐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울렸다. 억지로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수문이 터져버렸다. 시야가 온통 붉게 물들었다. 9살의 강태무는 모든 것을 삼킬 듯이 타오르는 불길 한가운데 서 있었다. 뜨거운 열기가 살을 태우고 매캐한 연기가 숨을 막았다. 죽음의 공포가 어린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을 때 기적처럼 한 소녀가 나타났다. 이제 소녀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먼지를 뒤집어 쓴 작은 얼굴,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눈, 바로 한서연의 얼굴이었다. 이쪽이야, 정신 차려. 어린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 순간 천장에서 불붙은 목재가 떨어져 내렸다. 그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서연이 그를 밀쳐내고 대신 그의 위를 덮쳤다. 악! 서연의 입에서 터져 나온 짧은 비명. 불붙은 나무 파편이 그녀의 왼쪽 팔뚝 위로 떨어졌다. 살이 타는 끔찍한 냄새. 하지만 소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다시 그의 손을 잡고 질질 끌다시피 그를 지옥 밖으로 이끌었다. 창고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까지 그녀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작은 손의 악력, 그 필사적인 온기를 그는 어떻게 잊을 수 있었을까? 기억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강태무는 서 있었다. 손에서 힘이 풀리며 서류 파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종이들이 힘없이 흩어졌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세계가 함께 무너져 내렸다. 불신, 지배, 통제, 세상은 약육강식의 정글이며 인간은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도구일 뿐이라는 그의 신념,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의 세상의 시작점에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은 한 소녀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다. 그가 가장 경멸하던 선한 본성이 바로 자신의 생명을 구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는 자신의 구원자를 납치했다. 감금했다. 굶겼다. 그녀의 유일한 유대를 이용해 협박했고 그녀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를 자극해 공포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그녀를 짐승으로 만들기 위해, 그녀의 인간성을 파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커헉.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을 거대한 바위가 짓누르는 듯한 고통, 그의 온몸이 통제 불능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스크린 속에서 서연이 희미한 의식 속에서 고통스럽게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밝혔다. 회 회장님, 최 팀장과 이진혁이 사색이 되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알던 냉혹한 지배자, 감정 없는 강철의 제왕은 그곳에 없었다. 자신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한 명의 망가진 남자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강태무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절규가 터져 나왔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는 이 끔찍한 진실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선 채 오직 한 곳만을 향하고 있었다. 지하 창고로 향하는 문. 그는 이진혁과 최 팀장을 밀치고 컨트롤룸 밖으로 뛰쳐나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없었다. 그는 비상계단 문을 걷어차듯 열고
미친 사람처럼 아래로 아래로 달려내려갔다. 한층 한층 계단을 뛰어내릴 때마다 20년 전 그녀의 비명과 지금의 그녀의 신음이 그의 귓속에서 뒤섞여 울부짖었다. 마침내 지하 4층. 그는 녹슨 철문을 발견했다. 그는 잠금 장치를 부술듯이 잡아 뜯어 문을 열어젖혔다. this. 거친 소음과 함께 강태무가 창고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바닥에 쓰러져 있던 한서연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한 잔인한 납치범.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구해냈던 이름 모를 어린 소년. 시간이 멈췄다. 20년의 세월과 지독한 악연이 어둡고 축축한 창고 안에서 숨막히는 침묵으로 응축되었다. 잔혹한 게임의 끝에서 마침내 두 사람은 진실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다. 강태무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지만 한서연의 시간은 그저 고통스럽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의 절규도 그의 무너짐도 의식이 흐릿한 그녀에게는 그저 또 다른 위협으로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그 작은 움직임이 강태무에게는 세상 그 어떤 비난보다 날카로운 칼이 되어 심장을 찔렀다. 그는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깨진 유리 위를 걷는 듯 고통스러웠다. 그는 입고 있던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더러워진 그녀의 어깨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서연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강태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 끔찍한 죄악 앞에서 너무나도 가볍고 위선적이었다. 그는 뒤따라온 최 팀장과 이진혁에게 돌아섰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냉혹한 지배자의 눈이 아니었다. 지옥을 보고 온 자의 깊은 고통과 분노가 뒤섞인 붉은 눈이었다. 병원, VVIP 병동으로 옮겨.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들을 전부 불러 모아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낮고 위험했다. 감히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한서연이 병원으로 옮겨져 최고의 치료를 받는 동안 강태무는 자신의 제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옥좌에 앉은 황제가 아니었다. 그는 속죄를 갈망하는 복수기였다. 그는 밤새 쉬지 않고 움직였다. 미라지 테크의 박민준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의 계획은 더 이상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심판이었다. 그는 아우라 그룹의 모든 정보력과 자금력을 동원해 박민준의 비자금 내역 정관계 로비, 장부, 불법 기술 탈취 증거들을 하룻밤 사이에 모조리 확보했다. 다음 날 아침 언론과 검찰의 모든 자료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미라지 테크의 주가는 폭락했고 박민준은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강태무의 공격은 너무나도 빠르고 정교하고 무자비해서 박민준은 반격은커녕 숨을 쉴 틈도 없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진들은 경악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그의 수완에 혀를 내둘렀지만 동시에 그의 모습에서 이전과는 다른 섬뜩함을 느꼈다. 이전에 그가 냉혹한 얼음이었다면 지금의 그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꽃이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세상의 다른 더러움을 태워버리고 있었다. 모든 것을 정리한 후 강태무는 병원으로 향했다. 며칠 만에 서연은 기력을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였다. 그는 모든 수행원들을 물리고 혼자 병실 문을 열었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보던 서연이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 스치는 짧은 경계심. 강태무는 차마 더 다가가지 못하고 문 앞에 멈춰섰다. 몸은 좀 괜찮습니까? 어색한 침묵 끝에 그가 겨우 내뱉은 말이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납치범 상담사, 그리고 지금은 자신을 극진히 간호하게 하는 이 남자, 그의 정체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강태무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탁자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다. 내 이름은 강태무입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을 밝혔다. 그리고 20년 전 유성물산 폐창고에서 당신이 구해줬던 남자아이입니다. 서연의 눈이 크게 뜨였다. 기억나지 않는 얼굴. 하지만 화재와 남자아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기억 깊은 곳을 건드렸다. 강태무는 고개를 숙였다. 평생 누구에게도 숙여본 적 없는 머리였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라는 것도 압니다. 나는 평생을 불신과 의심 속에서 살아왔고, 당신의 순수한 선의를 시험이라는 명목으로 짓밟았습니다. 내 죄는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씻을 수 없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눈을 참아 마주보지 못한 채 말을 이었다. 이것은 사죄가 아닙니다. 그저 내가 당신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아파트의 등기 서류와 그녀의 이름으로 설립된 자선 재단의 설립 허가서가 들어 있었다. 세빛 아이들 재단, 보육원 아이들을 후원하는 재단이었다.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대가로 당신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택할 권리를 돌려주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받고 나를 당신의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버리십시오. 원한다면 해외로 떠나도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재단을 직접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선한 마음이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도록. 그의 제안에는 어떤 강요도 조건도 없었다. 오직 그녀의 선택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빼앗았던 존엄성과 선택권을 돌려주고 있었다. 서연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기도 하고 서류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고개를 숙인 강태무를 보기도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휘몰아쳤다. 분노, 공포, 연민, 그리고 혼란.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당신을 용서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강태무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하지만 서연이 말을 이었다. 당신의 이 빚은 받겠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말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처럼 이유도 모른 채 어른들의 잔인한 게임에 희생되는 아이들이 더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단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닌 그녀만의 방식으로 내리는 심판이자 구원이었다. 그녀는 그의 속죄의 기회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를 영원한 죄책감의 지옥에서 건져주되 평생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다. 몇 달 후, 서울의 한낮 세빛 아이들 재단의 개원식. 한서연은 더 이상 어둡고 낡은 옷을 입은 복권파리 소녀가 아니었다. 단정하지만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테이프를 끊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미래를 향한 희망과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새벽을 열고 있었다. 같은 시각 아우라 그룹 타워의 최고층. 강태무는 통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원격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 그리고 아주 작은 온기가 함께 담겨 있었다. 그의 휴대폰으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 불명. 메시지에는 재단 앞에서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사진 한 장이 담겨 있었다. 그는 사진을 보며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죄는 씻기지 않을 것이다. 빚은 영원히 갚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그는 여전히 무자비한 포식자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의 무자비함은 20년 전 자신을 구했던 그 작은 손처럼 어둠 속에서 가장 연약한 것들을 지키는데 사용될 것이다. 차갑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두 사람의 인생에 마침내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